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절친한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마음이 무겁네요. 하지만 누군가는 들어줘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봅니다. 제 친구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 45살이고요. 저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벌써 30년 가까운 인연입니다. 형수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어요. 형수는 대형 트럭 운전사로 1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25톤짜리 윙바디 트럭을 몰면서 전국을 누비는 화물 운송업이었죠. 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노선을 담당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게 그의 루틴이었어요. 트럭 운전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정말 복잡하고 힘든 일입니다. 일단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포크리프트 운전은 기본이고 화물 적재 순서도 신경 써야 하죠. 무게 배분을 잘못하면 차량이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형수의 한 달 매출은 대략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운송료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류비는 오히려 오르고 있었죠.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나가는 유류비에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월 30만원은 기본이었습니다. 차량 유지비까지 생각하면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280만원에서 320만원 정도였어요. 그래도 형수는 이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단골 화주들이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특히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전자부품 회사와는 5년째 거래를 하고 있었고요. 부산 감만동에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와도 3년 넘게 일했습니다. 형수네 가족은 모두 4명이었어요. 부인 영희 씨는 42살이고 동네 대형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요. 딸 민지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형수 가족이 살던 곳은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15평짜리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형수가 10년 동안 모은 돈과 부모님께 받은 유산을 합쳐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던 형수에게 시련이 찾아온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먼저 큰아들 준호의 수능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쳤어요. 형수 부부는 준호가 인서울대학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결과는 지방사립대학교 합격이 전부였습니다. 준호 본인도 재수를 하겠다고 나섰고요. 그러면서 학원비가 월 100만원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인 영희 씨가 다니던 마트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5년 넘게 성실히 일했는데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한 거죠. 영희 씨의 월 수입 90만원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형수가 15년째 몰던 트럭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결국 오버홀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수리비만 5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치명타는 따로 있었어요. 형수의 주요 단골 화주 중 하나였던 성남의 전자부품 회사가 갑자기 부도를 낸 거예요. 미수금이 300만원 정도 있었는데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2달 사이에 몰아서 일어났어요. 형수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었어요. 특히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형수가 부산에 화물을 내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급하게 약국을 찾으려고 영도대교 근처를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자비암이라는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요. 문 앞에 서 있던 한 여자분이 형수가 주차해둔 트럭을 보더니 다가와서 말을 걸었답니다. 그 여자분이 바로 박미선이라는 처녀 보살이었어요. 나이는 38살 정도로 보였고요. 얼굴은 평범했지만 뭔가 차분하고 신뢰감이 있어 보였다고 형수가 말했습니다. 미선 보살은 형수를 보더니 얼굴이 많이 어둡다면서 요즘 많이 힘든지 물어봤다고 해요. 형수는 처음엔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아파서 일단 들어가서 앉게 해달라고 했어요. 미선 보살은 형수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가족은 몇 명인지, 요즘 무슨 걱정이 있는지 차근차근 물어봤다고 해요. 형수가 트럭 운전사라고 하니까 요즘 화물업계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다면서 맞장구를 쳐줬다고 합니다. 운송료는 떨어지고 기름값은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또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다고 하면서 형수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봤어요. 형수가 놀라면서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미선 보살은
자신이 사람의 기운을 좀 보는 편이라고 했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얼굴에 다 나타난다고 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형수도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아들 재수 문제, 아내, 실직, 트럭 고장, 단골 화주 부도까지 모든 걸 다 얘기했다고 해요. 미선 보살은 형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다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한꺼번에 많은 일이 닥쳤는데 이상하다고 했어요. 형수 같은 성실한 분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혹시 조상 중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계시지 않느냐고 물어봤어요. 형수는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미선 보살은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조짐은 보이는데 지금 조상님들의 한이 맞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답니다.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날 형수는 미선 보살과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담비는 받지 않겠다고 했고요. 대신 다음에 부산에 올 때 들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형수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신기한 사람을 만났다면서 온통 미선 보살 얘기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형수가 원래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형수는 그 후로 부산에 갈 때마다 자비함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요. 미선 보살과 만날 때마다 형수의 마음이 좀 편해진다고 했어요. 미선 보살은 2번째 만남에서 형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상님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고 했어요. 그분의 한이 너무 깊어서 후손인 형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대로 천도제를 지내드려야겠다고 했답니다. 처음 천도제 비용은 30만 원이었어요. 형수는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천도제를 지낸 후에 형수의 컨디션이 좀 나아지기도 했고요. 소화불량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후 미선 보살은 형수에게 연락했어요. 조상님의 한이 생각보다 깊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천도제로는 부족하다면서 더 큰 굿을 해야겠다고 했답니다. 2번째 굿 비용은 50만 원이었습니다. 형수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미선 보살을 믿고 있었어요. 실제로 첫 번째 천도제 후에 효과를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각종 기도와 굿이 이어졌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비용이 점점 늘어났어요. 석 달째부터는 월 10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는 부인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영희 씨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느라 형수의 사업 관련 세부 사항까지는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형수도 자존심 때문에 구체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냥 트럭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둘러댔습니다. 미선 보살은 형수에게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조상님의 업장을 완전히 해결하면 형수에게 큰 재물운이 올 거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대박 나는 사업 기회가 생길 거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더 큰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했어요. 반년이 지날 무렵 미선 보살이 형수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형수를 통해 큰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정말 큰 정성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1,000만 원 정도의 시주를 하면 억대 사업의 기회가 올 거라고 했어요. 형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1,000만 원은 그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미선 보살의 말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걸 경험했었어요. 특히 형수의 몸 상태가 좋아진 것만은 확실했거든요. 결국 형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트럭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거예요. 15년 된 트럭이지만 그래도 담보 가치가 있었거든요. 형수는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미선 보살에게 줬습니다. 미선 보살은 형수의 정성에 감동했다면서 더 큰 복을 약속했어요. 이제 정말 큰 전환점이 올 거라고 했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형수가 미선 보살에게 물어보니까 부처님의 계획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2달 후 미선 보살이 형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정말 큰 기회가 왔다고 했답니다. 서울에서 큰 건설업을 하는 분이 동업자를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형수 같은 성실한 분을 찾고 있었다고 했어요. 형수는 깜짝 놀라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미선 보살은 다만 사업 자금으로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투자하면 1년 안에 몇 억은 벌 수 있다고 했어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 했답니다. 형수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5,000만 원은 그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미선 보살에 대한 믿음이 컸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형수는 결국 전세금을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전세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아내 영희 씨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전세 금리가 너무 올라서 갱신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답니다. 차라리 이 기회에 더 좋은 조건의 집으로 이사 가자고 했어요. 당분간 월세로 살면서 좋은 매물을 천천히 알아보는 게 어떨지 물어봤답니다. 영희 씨는 갑작스러운 이사 얘기에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의아해했답니다.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형수는 미리 알아본 부동산 정보까지 들먹이며 설득했어요. 자신이 알아보니까 전세금으로는 갱신이 어렵다고 했답니다. 집주인이 3억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차라리 이 돈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더 큰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지 물어봤답니다. 영희 씨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형수가 워낙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결국 형수네 가족은 10평짜리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형수는 빼낸 전세금 2억 5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미선 보살에게 맡겼어요. 미선 보살은 곧 서울의 건설업체 사장님과 연결해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형수가 미선 보살에게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라고 했답니다. 중국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형수는 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트럭 대출 상환이 시작된 거예요. 월 상환액이 160만 원 정도였는데요. 형수의 월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형수는 미선 보살에게 급하게 연락했어요. 건설업 투자 건이 언제쯤 성사될 수 있는지 물어봤답니다. 자신이 급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미선 보살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사실 사장님이 형수를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했답니다. 추가로 2천만 원 정도만 더 투자하시면 지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형수는 이미 빠질 수 없는 늪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출 상환을 멈출 수도 없었거든요. 결국 아이들 교육비로 모아둔 적금까지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미선 보살에게 줬어요. 이쯤 되니까 아내 영희 씨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형수의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나 있었고 월세와 생활비 때문에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했거든요. 영희 씨가 그 투자가 정확히 뭔지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언제쯤 수익이 나는 건지 물어봤답니다. 형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미선 보살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조상천도제 그리고 건설업 투자까지 모든 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영희 씨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전 재산이 다 날아간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트럭 대출까지 있어서 빚만 남은 상태였어요. 영희 씨는 형수가 미쳤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자신한테 상의도 없이 할 수 있느냐고 따졌어요.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형수는 곧 큰돈이 들어올 거라고 애원했어요. 미선 보살이 그렇게 확신했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당장 그 사람을 만나러 가자고 했어요. 형수와 영희 씨는 함께 부산까지 가서 자비함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자비함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문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쪽지만 붙어 있었어요. 근처 상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미선 보살은 일주일 전에 사라졌다고 했어요. 건물주한테 보증금도 포기하고 그냥 떠났다고 했답니다. 밤에 짐을 빼고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어요. 형수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경찰서에 신고도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미선 보살의 연락처는 모두 가짜였고 주변 사람들도 그녀의 본명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형수가 미선 보살에게 준 돈을 모두 합치면 1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 트럭 담보 대출 2천만 원, 적금 해지 2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 국비로 낸 3천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큰 문제는 가족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특히 아내 영희 씨의 실망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영희 씨는 형수 때문에 가족이 다 망했다면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아이들 미래도 다 날아갔다면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했답니다. 큰아들 준호도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면서 자신의 대학 등록금까지 다 날렸다고 했답니다. 재수 학원비마저 없어져서 결국 지방대학교에 진학해야 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트럭 대출 상환도 불가능해졌어요.
형수의 월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트럭까지 압류당했어요. 15년 동안 생계 수단이었던 트럭을 빼앗긴 거였습니다. 형수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차도 가족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 정도인데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한 달에 200만 원 벌기도 쉽지 않다고 해요. 제가 최근에 형수를 만났을 때 정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도 반 이상 하얗게 변했고요. 예전에 당당하고 성실했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형수는 저에게 자신이 너무 바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했어요. 특히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지금 형수는 제 길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일용직으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언젠가는 다시 트럭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과는 아직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희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와 연락을 끊은 상태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수 같은 성실한 사람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종교나 미신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수법이 너무 교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신뢰를 쌓고 약간의 효과를 경험하게 해주면서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생 기회라는 미끼로 전 재산을 털어가는 수법이었죠. 미선 보살은 처음부터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수 같은 사람을 타겟으로 정하고 치밀하게 접근한 거였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성실한 중년 남성이 딱 좋은 먹잇감이었을 거예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할수록 더 쉽게 넘어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선 보살이 형수의 상황을 정확히 맞춘 것도 사실은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보를 캐낸 다음 마치 신통력으로 안 것처럼 포장한 거였어요. 중년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고민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낸 거죠.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혹시 이 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발 형수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과 상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종교나 점술에 의존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특히 큰 돈을 요구하는 곳은 무조건 의심해보세요. 진짜 종교인이라면 돈을 밝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평생 기회, 대박 날 사업 이런 말이 나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에게 숨기고 혼자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형수도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거짓말이 커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거든요. 형수는 지금도 매일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요.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게 가장 큰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형수를 도와주고 싶지만 제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가끔 만나서 밥 한 끼 사주고 격려해주는 게 전부예요. 그래도 형수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습니다. 형수가 최근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했답니다.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형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비록 예전 같은 평범한 행복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요. 적어도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들과도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상으로 제 친구 김영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재미있는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